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 라는 전미경 작가님의 책입니다. 어떠세요?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 저는 제목을 처음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내 사랑이 나를 닮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뜻을 알게 됐어요. 결국 사랑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랑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잘 모르고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고 어떤 게 중요한 가치인지 잘 모른다면 그 사랑의 모습도 꽤 문제가 많겠죠. 하지만 어떻게 잘 사랑에 나가야 하는지 안다면 나의 모습도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페이지 접어놨어요. 중간중간 삭파도 있고 되게 예쁜 책인 것 같고요. 작가님께서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예요. 그래서 책 내용이 꽤나 알찹니다. 단순히 사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기술적인 조언과 의학 지식들을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세요. 뭐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연구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 사례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충분히 내가 어떤 연애 때문에 어떤 이별에 대한 고통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한 번쯤 조언으로 삼기 좋은 책이다 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저에게 좀 위로가 됐던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 라는 말보다 좋은 위로. 나의 연인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당장 내가 도울 일이 없다는 것이 날 힘들게 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힘내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부담이 되나 봅니다. 회사 일도 인간관계도 뜻대로 되지 않는 와중에 그의 아버지가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어 달 사이에 연달아 터지다 보니 그는 혼자 많은 걸 속으로 사귀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장난을 좋아하는 그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시간을 이겨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서 덜 힘들었다고, 고마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울한 사람에게 힘내 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나의 긍정적인 마음이 친구에게도 옮아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더라도 정말 상대방은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너 진짜 힘들어 보인다. 다크서클이 아주 무릎까지 내려왔네. 라는 말도 역시 위로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팩트 폭력이자 나의 힘든 상황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뭐 생각보다는 얼굴이 나쁘지 않네.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귀에 더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위로의 말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건 말하는 내 탓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인이 힘들고 또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이 되면요. 누구나 과도한 자기 몰입 상태에 빠집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작은 실수가 확대돼서 느껴지고
이것은 자기에 대한 비하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당장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등 온갖 경우의 수를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까지 모두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전하는 연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소위 어딘가 멍 때리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러한 자기 몰입에 과해서 껍질 안으로 숨어 들어가듯 언뜻 회피의 방어기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힘든 일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 말고는 타인들에게 나눠줄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과의 약속을 취소하며 무슨 일이라고 묻는 연인에게 상황조차 설명할 에너지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섣부르게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공감을 보여주면 됩니다. 먼저 연인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자기 몰입적인 측면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하고 소홀해진 연인에 대해 왜 나를 서운하게 해? 그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영혼을 담아 진정한 경청을 하기가 꽤나 어렵죠. 이는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사고방식으로 각색해서 듣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생각을 작동시킵니다. 그 생각은 주로 뭔가를 평가하는 내용일 때가 많죠. 그리고 그 평가를 할 때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진화론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에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날 때 산불이 났으니까 도망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내 머릿속에 그동안 매트리스처럼 쌓여온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연인의 말을 자동적으로 평가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바탕한 판단입니다.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라는 연인의 말에 요즘 취업도 힘든데 더 참고 다녀봐 라고 답하는 건 나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틀리다 라는 도덕주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요, 그 말에 방어적이 되어서 아무런 댓글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 입장에서 저항을 시도할 겁니다. 결국 이런 도덕주의적인 판단은요, 상대방의 자존감에 상처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항상 고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잘 들어준 후에 나의 말로써 내가 이해한 걸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를 확인하는 그 다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해주어야 제대로 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마음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그렇구나 가 공감은 아닙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표정이 안 좋았던 게 그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감정의 결과적인 강도까지도 알아봐 주는 거죠. 상대방이 말로 뱉은 내용 말고도 비언어적인 얼굴 표정과 몸짓의 뉘앙스까지 모두 읽어주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공감의 최고봉은요,
상대방의 숨겨진 감정과 욕구까지도 전부 읽어주는 일입니다. 어련히 네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지? 엄마가 너를 믿지 못한다고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부장님께서 네가 한 일에 대해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아서 네가 화가 났구나. 하는 건 말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공감은요, 상대방에게 있어 자기 몰입적인 태도를 벗어나고 연인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당당히 연인에게 요구하며 본인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처럼 말이에요. 너에게 의존하는 나의 애착 유형.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으려는 의존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 생존하기가 어려워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에 선사시대부터 DNA 자체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동기죠. 게다가 인간은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며 혼자 독립할 때까지 기간이 가장 긴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설 때까지 타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습성이 성인이 될 때는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애정과 보호를 갈구하는 친화의 동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연인을 만들며 각종 사회적인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죠. 이 과정에서 누군간 혼자서는 자율성의 가치가, 그 가치가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겐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의존성의 가치를 높이 사게 되죠. 또 누구는요, 한 손에는 자율성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의존성을 두고서 상황에 따라 무게를 두는 쪽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타고난 선천성도 있으며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보여준 애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각자 경험하게 되는 타인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름 씨는요, 조금이라도 남친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될 때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결별에 대해서 곱씹고 또 곱씹어요. 여름씨처럼 의존 동기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도 부족하다 느낍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하며 늘 상대와 함께 있기를 바래요. 늘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름씨를 살펴보면 과거의 부모로부터 애착 경험이 좌절되어서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애착 유형에서 양가적 애착, 그것에 해당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이런 불안정한 애착이 발달되고 성인까지 계속 지속돼서 현재 연인과의 관계에 힘든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자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없으며 타인이 날 잘 돌봐줄 거라는 그런 타인의 신뢰도 꽤나 부족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정서는요, 바로 불안입니다. 왜 이리 되었냐면요, 대개의 경우 삶에서 단 한 명의 성숙하고 따뜻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양육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어렵고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도 단 한 명의 따뜻한 지지를 보내는 어른이 존재했다면 성인이 되어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사람은요, 어렸을 때 경험한 세상이 나를 이루는 근본 틀로 작용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에서 내가 나아갈 길과
그리고 내가 맺는 사람들의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에겐 태어나면서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려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런저런 대화를 못 해본 부모들이라면 아이들이 성숙한 어른이 됐어도 대화 소통을 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 외래에는요, 어려서 관심도 없던 아빠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귀가 시간부터 돈 씀씀이까지 간섭을 하려 한다. 어려서 대화 한마디 없었는데 지금 회사를 끝나고 날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묻는 게 정말 짜증이 난다. 라는 20, 30대 환자들이 많습니다. 애착이 필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한 양동이의 애착으로 해결되었을 문제가 다 크고 난 후에는 도대체 몇 개의 양동이가 필요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요, 한 양동이로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자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시각과 틀을 뜯어 고쳐야 하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이런 의존 동기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요, 성인이 되어 현실 속 타인과의 관계에서 양동이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숙하고 안정적인 연인이 있다면 과도하고 부적절한 의존 동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불쑥불쑥 나의 결핍된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과도한 양동이의 물을 요구할 때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양동이의 물을 채워주는 연인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나의 어릴 적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불안정한 애착까지 계속 채워줘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양동이의 물이 필요할지 견적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연인은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학교 선후배, 동호회원들과 같은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나의 제2의 부모, 혹은 나의 자아가 확장된 존재라서 다른 타인들을 대할 때 갖추게 되는 기본적인 예의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친한 친구의 큰 실수도 쿨하게 용서해 주는데 연락을 깜빡했다던가 피치 못할 일로 약속을 못 지킨 나의 그 연인의 사소한 실수는 나를 덜 사랑해서 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죠. 물론 대인배인 나의 연인은 나의 서운함과 속상함을 다독여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며 나를 달래줄 겁니다. 아직까지는 연애 초반이기에 연인의 귀여운 투정쯤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그러나 연인의 너그러운 이해심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연인의 불안정한 애착이 튀어나오는 순간 귀여운 투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시작이네, 지겨워 죽겠네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리는 투정은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어리광이나 삐짐을 넘어서서 불안정한 애착이 투사된 과한 집착이니까 말이에요.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나의 세상을 보는 그 기본 틀은요, 바로 불신입니다. 그 틀 안에 나의 연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정말 이래도 날 사랑해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인을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불안의 시각과 불신의 틀을 내 연인에게 과하게 드러낼 때 그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양동이의 물을 세상에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하지만 그건 오롯이 내 연인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내가 앞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동성 친구나 마음이 잘 맞는 지인, 직장에서 만난 멘토가 조금씩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성숙한 관계 경험은 불안의 마음을 안정으로, 불신의 틀을 신뢰의 틀로 조금씩 바꾸어 줄 겁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여러 타인과의 관계에서 왜곡되었던 시각과 그리고 패턴으로 굳어진 나의 행동의 틀을 조금씩
교정해야만 남들도 내 양동이에 물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양동이에 물을 채워넣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기 성찰의 눈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해요.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삶 전체에서 이런 자기 성찰의 눈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날 이끄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나의 과거 애착의 좌절과 이로 인한 과도한 의존 동기,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을 혹시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 보고 또 보셔야 합니다. 계속 설레는 사랑을 하기 위한 심리학.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랑의 고전으로 언급되는 영화가 있어요. 배우 유지태와 이영애 주연의 봄날은 간다 입니다. 개봉 당시 저 또한 20대 중반의 나이로 다소 늦은 첫사랑을 하던 시기였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갖는 흔한 환상을 품고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영원할 것이며 나는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만난 사람은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며 나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연인 사이에 이런 긍정적 환상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썩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은요,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별다른 사람 있겠어 하며 다소 시니컬하게 타인을 바라보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연인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당시 그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던 저는 상우에게 감정이입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이별을 구하는 은수에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읊조리는 상우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열병과도 같았던 사랑이 식고 저는 첫사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우처럼 괴로워했으며 옛 연인의 흔적을 찾아 못나게 굴었죠. 사랑을 하던 시기에 그다지 와닿지 않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재회하게 된 상우는 은수의 다시 사귀자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녀와 함께 가고자 했던 갈대밭에 혼자 찾아간 상우는 헤드폰을 끼고 갈대 소리를 들으며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첫사랑을 끝낸 뒤 이 장면을 보고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며 애도하는 그 순간을 유지태와 함께한 거죠. 이 영화는 사랑의 깊이와 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에게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이란 일종의 화학 반응으로 뇌에서 페닐에타라민이 분비되어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솟아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명 콩깍지를 씌우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페닐에타라민입니다. 실은 이 페닐에타라민은 마약 성분인 암페타민의 일종입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연인들끼리 열렬한 사랑이라는 걸 2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론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며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페닐에타라민과 함께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 바로 옥시토신이 있는데요.
옥시토신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관계 시 분출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분출되기도 하죠. 아이를 낳고 자연스레 남편보다 아이가 1순위가 되면서 육아에 온 정성을 쏟는 모습,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관계 호르몬, 사랑과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페닐에타라민의 열정이 사그라들지라도 이 옥시토신의 친밀함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연인과의 장기적인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작용 외에도요,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순간의 기쁨, 그리고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끊임없는 변화 상태를 맞닥뜨리는 인간에게는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적응이라고 말하며 비슷한 의미로 둔감화, 습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쾌감을 추구하면서 또 거기에 지루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쾌감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은 세계의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 그런 연인들조차도 관계에 시들해지게 되고, 때로는 이별을 고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페닐에타라민인지 적응인지 뭔가 하는 농간에 따라 2년마다 연인을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요, 어째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느끼는 쾌감에는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심리적인 쾌락도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할 때,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육체적 사랑 못지않게 감정적, 심리적 만족감을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연애 초기에 사랑하는 그 순간만을 즐기지만 그 이유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는 권태기란 말로 뭉뚱그려 더 이상 고민을 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은 결혼준비 카페를 드나들며 오로지 결혼 자체에 대한 고민만 주고받습니다. 스드메는 기본이고 신혼여행에 대한 준비며 신혼집 꾸미기에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일주일의 백일몽 후에는 지난하게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야만 하는데 그 이후의 고민은 별로 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의 결말이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요, 신데렐라와 왕자 모두 그 이후 변화된 환경에 열심히 적응해야 합니다. 신데렐라는 여러 공식석상의 매너를 익히며 왕비라는 새 역할을 해내야 하고, 왕자 또한 낯선 궁에서 그녀에게 친정 아버지처럼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고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연인도 되어주며, 또 둘 다 밖에서는 근엄하게 이를 데가 없더라도 서로의 앞에서는 사회적인 가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낄낄거리며 아이처럼 놀기도 하는 식으로 말이죠. 평범한 연인이나 부부들도 초기에 열정적인 단계가 지나면요, 관계는 이처럼 다양해져야만 합니다. 연인들이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진다고 카페에서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부부가 퇴근 후에 애가 뭘 먹었는지, 수학과에서 어디가 문제라고 한다든지 등의 이야기만, 아이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연애 초기에 설렘과 섹슈얼리티가 가미된 연인의 틀, 또는 부모라는 역할의 틀에서만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이가 좋은 연인이나 부부의 비결은 유연한 역할놀이가 가능한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로 시작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해요.
우리는 삶에서 콩짝이 잘 맞는 서로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해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관계가 풍요로워질 것이고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기에는요, 나와 나의 연인 둘 모두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정 역할을 하는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다채롭게 변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랫동안 나의 연인을 새롭고 짜릿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열정적인 사랑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일레인 해필드와 윌리엄 윌스터의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사합니다. 낭만적인 저녁 식사, 저녁으로의 여행,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그리고 휴가는 항상 중요하다. 관계가 살아남으려면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관계를 좋은 것들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기 싫어. 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는 아마도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연인들의 믿음일 겁니다. 때로는 운 좋게 이런 믿음이 평생을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믿음이 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실연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그 과정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안 가 내 쪽에서 먼저 이별을 고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건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걸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알게 되어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는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이별의 수순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랑은 곧이어 과거가 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영혼을 꿈꾸게 됩니다. 문제는 지나간 사랑이 과거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 애인과의 관계를 곱씹고 곱씹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특히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과거로 떠나보내지 못하며 툭하면 현재로 끌고 들어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상처가 무엇일까요? 몸에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죠. 그곳에 덧나지 않게 소독하고 연고를 바릅니다.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밴드를 붙여놓기도 하죠. 밴드를 뗀 이후로는 큰 후유증이 없는 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몸이 아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예요. 이건 겉으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돼요. 그 후유증이 두고두고 나의 삶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세계관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연인 사이에 결별을 고하면 바로 앞에 얘기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 깨진 거죠. 거기에 양다리를 걸친 연인의 배신을 알게 되면 사랑은 식었지만 그 사람과 나는 한때 진실한 사랑을 했다 라는 세계관조차 깨진 겁니다. 거기에 연인이 자기 잘못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원래 내 이상형이 네가 아닌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이번에 만난 새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이별을 구한 건데 뭐가 어때서? 하는 등의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충격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는 연이 여기까지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는 세계관이 깨진 겁니다. 이별의 아픔이 크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타인과 나 자신에 관한 모든 세계관이 뒤틀어집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나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쳐 다음날 만난 연인과도 그
그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처음에 가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의 연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세계관은 나는 그다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엔 나쁜 이성들로 가득하다. 앞으로는 진실된 사랑을 하긴 힘들 것이다 라는 시니컬한 세계관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뀐 세계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존 세계관을 깨부수고 수정해 나가며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연애관계에서 세계관을 새로 만들지 못하면 상처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쁜 이성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일회성 만남을 거듭합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패턴의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계관이 수정되지 못하거나 세계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별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로 인해 이성이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훗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진실된 연인을 만나서 이 세계관은 알아서 수정될 겁니다. 세상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구나.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아도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세계관이 경직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받은 상처에 매여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말 얼마나 상처가 크니 저럴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사의 경직된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살면서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관용도 그리고 이해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거의 그 시절에 꽁꽁 매어 살 것이며 절대로 인간적인 성장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과거에 상처받은 관계로 형성된 시니컬하고 경직된 세계관이 있다면 조금만 말랑말랑해지면 어떨까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 또한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좋은 연인의 조건. 새벽시에게 그는 정해인 같은 사람입니다. 외모, 능력, 집안, 뭐나 부족한 구석이 없어서 내가 작게 느껴질 정도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연인이 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새벽시는 뭔가 계속 어색합니다. 심할 때는요, 그가 선생님이나 혹은 엄한 직장 상사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예전 남친과는 직장에서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뒷담화를 실컷 하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 온당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화가 누그러지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친과는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시처럼 그와 나의 외적인 조건 차이로 관계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새벽시와 그의 연인, 정혜인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놀이, 유의 수준이 안 맞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이 잘 맞으면요, 오락이나 예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진짜 재밌다, 신난다, 다음에 뭐하고 놀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흔히 몰입과 무아지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놀거리를 찾아 헤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놀아요. 주변 상황은 홀라당 있고 밥대를 놓치기 일쑤죠. 어른인 우리가 틈틈이 컴퓨터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영화 그리고 미드를 보는 건
어린아이로 돌아가 이 유희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체험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해요. 연인 사이는 둘만이 맺는 좀 더 특별한 친구 관계입니다. 연인은 즐거운 체험을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넘어서서 가치관과 인생관, 종교 등에 이르는 생각까지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게 돼요. 외적인 조건이 안 맞는 사람도 유의 문화가 같으면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적인 조건이 잘 맞더라도 유의 문화가 다르면 서로 관계가 깊어지기 힘들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어른이고 어느 한쪽이 아이인데 둘이 놀 경우 진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되게 어렵겠죠. 제가 아직 미혼일 적에 미국 여성들은 연인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유머 감각을 꼽는다는 말을 듣고 좀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결혼정보회사나 기타 설문을 보면요, 문항은 정말 천편일률적이에요. 외모, 성격, 능력,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성격 문항을 봐도 유머 감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상한가? 자기중심적인가? 혹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놀이나 유의의 성향은 각 개인들에게 유머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유머 감각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바탕을 하죠. 즉, 본인이 긍정적인 기질의 정도가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저마다 달라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위암이야? 담배 핀 양으로 따지면 폐암이어야 맞는데? 나는 폐암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가족들은 심각한 와중에도 빵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빵 터진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생사에 관해 경박한 농담을 하고 있는 거냐며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머 감각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해야 정서적 소통이 더 잘 일어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 감각을 서로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연인들끼리는 너와 내가 있어서 재미있고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정서의 소통이 잘 일어나는 관계인 거죠. 새벽씨처럼 나의 연인과 있을 때 뭔가 편안하지 않고 경직되거나 또 그와의 데이트가 재미없다던가 하는 거, 대화의 핀트가 자꾸 어긋난다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 내가 고등학교만 나와서 대학을 나온 사람과 직접 수준이 안 맞는 건가? 나는 평범한 사무직이고 그는 잘 나가는 전문직이라서 서로 이해의 폭이 좁은 건가? 하는 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으면 원인을 찾게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원인에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를 찾았으므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순으로 과연 내가 그의 수준에 맞는 사람일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헤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인이 되고 또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외적인 문제보다는요, 서로 얼마나 잘 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아무리 봐도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딱 맞는 선남선녀라서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보니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거절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한쪽은 유의 영역에서 네버랜드의 피터팬으로 살고 싶고 한쪽은 현실의 웬디로만 존재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 상대방을 보충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유의 수준이 안 맞으면 함께 있는 것이 재밌고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는 각자
놀이와 유의 영역, 유머 감각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니까요.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닮았다.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되게 유익하지 않아요? 뭔가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가 지금 이러이러한 고민에 있구나. 이렇게 해봐. 그러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느낌으로 제가 마치 의사 선생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빙의해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왜 나는 사랑이 어려울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왜 나는 사랑이 어려울까? 근데 이 책을 보고 좀 어느 정도 답을 얻은 것 같긴 해요. 정말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부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좋은 연인의 조건.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정말 유머 감각이라는 게 잘 맞아야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 연애 기준은 외모였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같이 있을 때 편하고 나랑 개그 코드가 맞고 그런 사람이 좋아지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쵸?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나도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말들을 이렇게 좋게 써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고 정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읽었던 부분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뭐 이런 거. 이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일정 부분 읽어드린 겁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다면 사랑에 대한 그리고 지금 어떤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런 책을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면 되죠. 좋은 책이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요일 날 또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좋은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일요일에 만나요. 갈게요. 안녕. 바이. 힘내 라는 말보다 좋은 위로. 나의 연인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락도 뜸해졌고 당장 내가 도울 일이 없다는 것이 날 힘들게 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힘내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부담이 되나 봅니다. 회사 일도 인간관계도 뜻대로 되지 않은 와중에 그의 아버지가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어 달 사이에 연달아 터지다 보니 그는 혼자 많은 걸 속으로 사귀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장난을 좋아하는 그 예전 모습을 되찾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 시간을 이겨냈을 때 내가 옆에 있어서 덜 힘들었다고, 고마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울한 사람에게 힘내 하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나의 긍정적인 마음이 친구에게도 옮아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더라도 정말 상대방은 힘이 하나도 안 납니다. "너 진짜 힘들어 보인다. 다크서클이 아주 무릎까지 내려왔네." 라는 말도 역시 위로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팩트 폭력이자 나의 힘든 상황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뭐 생각보다는 얼굴이 나쁘지 않네.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귀에 더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위로의 말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건 말하는 내 탓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인이 힘들고 또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이 되면요. 누구나 과도한 자기 몰입 상태에 빠집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를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한 작은 실수가 확대돼서 느껴지고 이것은 자기에 대한 비하의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당장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등 온갖 경우의 수를 고민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까지 모두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전하는 연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소위 어딘가 멍 때리는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러한 자기 몰입에 과해서 껍질 안으로 숨어 들어가듯 언뜻 회피의 방어 기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힘든 일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 말고는 타인들에게 나눠줄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과의 약속을 취소하며 무슨 일이라고 묻는 연인에게 상황조차 설명할 에너지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연인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섣부르게 위로를 건네는 게 아니라 공감을 보여주면 됩니다. 먼저 연인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자기 몰입적인 측면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하고 소홀해진 연인에 대해 "왜 나를 서운하게 해? 그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십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영혼을 담아 진정한 경청을 하기가 꽤나 어렵죠. 이는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공통된 사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사고방식으로 각색해서 듣는 게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요, 나도 모르게 생각을 작동시킵니다. 그 생각은 주로 뭔가를 평가하는 내용일 때가 많죠. 그리고 그 평가를 할 때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진화론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에요. 뭔가 타는 냄새가 날 때 산불이 났으니까 도망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내 머릿속에 그동안 매트리스처럼 쌓여온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연인의 말을 자동적으로 평가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바탕한 판단입니다. "회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라는 연인의 말에 "요즘 취업도 힘든데 더 참고 다녀봐." 라고 답하는 건 나의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틀리다 라는 도덕주의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요, 그 말에 방어적이 되어서 아무런 댓글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 입장에서 저항을 시도할 겁니다. 결국 이런 도덕주의적인 판단은요, 상대방의 자존감에 상처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저 사람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무언지 항상 고려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잘 들어준 후에 나의 말로써 내가 이해한 걸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를 확인하는 그 다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해 주어야 제대로 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마음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그렇구나. 가 공감은 아닙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표정이 안 좋았던 게 그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감정의 결과적인 강도까지도 알아봐 주는 거죠. 상대방이 말로 뱉은 내용 말고도 비언어적인 얼굴 표정과 몸짓의 뉘앙스까지 모두 읽어주는 겁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공감의 최고봉은요, 상대방의 숨겨진 감정과 욕구까지도 전부 읽어주는 일입니다. 어련히 네가 알아서 할 텐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지? 엄마가 너를 믿지 못한다고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속상했구나. 부장님께서 네가 한 일에 대해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아서 네가 화가 났구나. 하는 건 말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공감은요, 상대방에게 있어 자기 몰입적인 태도를 벗어나고 연인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정서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당당히 연인에게 요구하며 본인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말처럼 말이에요. 너에게 의존하는 나의 애착 유형.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으려는 의존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 생존하기가 어려워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에 선사시대부터 DNA 자체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동기죠. 게다가 인간은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며 혼자 독립할 때까지 기간이 가장 긴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홀로 설 때까지 타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습성이 성인이 될 때는요,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애정과 보호를 갈구하는 친화의 동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연인을 만들며 각종 사회적인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죠. 이 과정에서 누군간 혼자서는 자율성의 가치가, 그 가치가 중요하고 또 누군가에겐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의존성의 가치를 높이 사게 되죠. 또 누구는요, 한 손에는 자율성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의존성을 두고서 상황에 따라 무게를 두는 쪽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타고난 선천성도 있으며 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보여준 애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각자 경험하게 되는 타인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름 씨는요, 조금이라도 남친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될 때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결별에 대해서 곱씹고 또 곱씹어요. 여름 씨처럼 의존 동기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아무리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어도 부족하다 느낍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 하며 늘 상대와 함께 있기를 바래요. 늘 상대방에게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름 씨를 살펴보면 과거의 부모로부터 애착 경험이 좌절되어서 충족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애착 유형에서 양가적 애착, 그것에 해당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이런 불안정한 애착이 발달되고
성인까지 계속 지속돼서 현재 연인과의 관계에 힘든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자신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없으며 타인이 날 잘 돌봐줄 거라는 그런 타인의 신뢰도 꽤나 부족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된 정서는요, 바로 불안입니다. 왜 이리 되었냐면요. 대개의 경우 삶에서 단 한 명의 성숙하고 따뜻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양육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어렵고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명의 따뜻한 지지를 보내는 어른이 존재했다면 성인이 되어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사람은요. 어렸을 때 경험한 세상이 나를 이루는 근본 틀로 작용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에서 내가 나아갈 길과 그리고 내가 맺는 사람들의 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에겐 태어나면서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려서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런저런 대화를 못 해본 부모들이라면 아이들이 성숙한 어른이 됐어도 대화 소통을 하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 외래에는요, 어려서 관심도 없던 아빠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귀가 시간부터 돈 씀씀이까지 간섭을 하려 한다. 어려서 대화 한마디 없었는데 지금 회사를 끝나고 날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묻는 게 정말 짜증이 난다. 라는 20, 30대 환자들이 많습니다. 애착이 필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한 양동이의 애착으로 해결되었을 문제가 다 크고 난 후에는 도대체 몇 개의 양동이가 필요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요. 한 양동이로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자란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시각과 틀을 뜯어 고쳐야 하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만일 내가 이런 의존 동기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요. 성인이 되어 현실 속 타인과의 관계에서 양동이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숙하고 안정적인 연인이 있다면 과도하고 부적절한 의존 동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불쑥불쑥 나의 결핍된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과도한 양동이의 물을 요구할 때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양동이의 물을 채워주는 연인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나의 어릴 적에 해결되지 않은 그 불안정한 애착까지 계속 채워줘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양동이의 물이 필요할지 견적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연인은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학교 선후배, 동호회 회원들과 같은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나의 제2의 부모, 혹은 나의 자아가 확장된 존재라서 다른 타인들을 대할 때 갖추게 되는 기본적인 예의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친한 친구의 큰 실수도 쿨하게 용서해 주는데 연락을 깜빡했다던가 피치 못할 일로 약속을 못 지킨 나의 그 연인의 사소한 실수는 나를 덜 사랑해서 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죠. 물론 대인배인 나의 연인은 나의 서운함과 속상함을 다독여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며 나를 달래줄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연애 초반이기에 연인의 귀여운 투정증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그러나 연인의 너그러운 이해심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고 연인의 불안정한 애착이 튀어나오는 순간 귀여운 투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시작이네. 지겨워 죽겠네. 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리는 투정은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어리광이나 삐짐을 넘어서서 불안정한 애착이 투사된 과한 집착이니까 말이에요.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나의 세상을 보는 그 기본 틀은요. 바로 불신입니다.
그 틀 안에 나의 연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정말 이래도 날 사랑해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인을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불안의 시각과 불신의 틀을 내 연인에게 과하게 드러낼 때 그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양동이의 물을 세상에 누군가가 채워 주어야 하지만 그건 오롯이 내 연인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내가 앞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동성 친구나 마음이 잘 맞는 지인, 직장에서 만난 멘토가 조금씩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의 성숙한 관계 경험은 불안의 마음을 안정으로, 불신의 틀을 신뢰의 틀로 조금씩 바꾸어 줄 겁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인식하고 여러 타인과의 관계에서 왜곡되었던 시각과 그리고 패턴으로 굳어진 나의 행동의 틀을 조금씩 조금씩 교정해야만 남들도 내 양동이에 물을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양동이에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기 성찰의 눈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해요.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삶 전체에서 이런 자기 성찰의 눈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좀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날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나의 과거 애착의 좌절과 이로 인한 과도한 의존 동기,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을 혹시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 보고 또 보셔야 합니다. 계속 설레는 사랑을 하기 위한 심리학.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랑의 고전으로 언급되는 영화가 있어요. 배우 유지태와 이영애 주연의 봄날은 간다입니다. 개봉 당시 저 또한 20대 중반의 나이로 다소 늦은 첫사랑을 하던 시기였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갖는 흔한 환상을 품고 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은 영원할 것이며 나는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만난 사람은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며 나의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연인 사이에 이런 긍정적 환상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썩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는 환상은요,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는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별다른 사람 있겠어 하며 다소 시니컬하게 타인을 바라보므로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연인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당시 그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던 저는 상우에게 감정이입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이별을 고하는 은수에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읊조리는 상우의 마음이 제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 열병과도 같았던 사랑이 식고 저는 첫사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상우처럼 괴로워했으며 옛 연인의 흔적을 찾아 못나게 굴었죠. 사랑을 하던 시기에 그다지 와닿지 않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재회하게 된 상우는 은수의 다시 사귀자는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녀와 함께 가고자 했던 갈대밭에 혼자 찾아간 상우는 헤드폰을 끼고 갈대 소리를 들으며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첫사랑을 끝낸 뒤 이 장면을 보고 목 놓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며 애도하는 그 순간을 유지태와 함께한 거죠.
이 영화는 사랑의 깊이와 속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에게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이란 일종의 화학 반응으로 뇌에서 페닐에타라민이 분비되어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솟아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명 콩깍지를 씌우는 1등 공신이 바로 이 페닐에타라민입니다. 실은 이 페닐에타라민은 마약 성분인 암페타민의 일종입니다. 보통 과학자들은 연인들끼리 열렬한 사랑이라는 걸 2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론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지며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페닐에타라민과 함께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 바로 옥시토신이 있는데요. 옥시토신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관계 시 분출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분출되기도 하죠. 아이를 낳고 자연스레 남편보다 아이가 1순위가 되면서 육아에 온 정성을 쏟는 모습,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관계 호르몬, 사랑과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페닐에타라민의 열정이 사그라들지라도 이 옥시토신의 친밀함이 지속되면요, 우리는 연인과의 장기적인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작용 외에도요,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연인 관계로 발전한 순간의 기쁨, 그리고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끊임없는 변화 상태를 맞닥뜨리는 인간에게는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화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적응이라고 말하며 비슷한 의미로 둔감화, 습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쾌감을 추구하면서 또 거기에 지루함을 느끼면서 새로운 쾌감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은 세계의 사랑을 한다고 느끼는 그런 연인들조차도 관계에 시들해지게 되고, 때로는 이별을 고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페닐에타라민인지 적응인지 뭔가 하는 농간에 따라 2년마다 연인을 바꾸어야 할까요? 아니요, 어째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느끼는 쾌감에는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심리적인 쾌락도 존재하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육체적 사랑 못지않게 감정적, 심리적 만족감을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연애 초기에 사랑하는 그 순간만을 즐기지만 그 이유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는 권태기란 말로 뭉뚱그려 더 이상 고민을 할 여지를 주지 않아요. 연애를 오래 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은 결혼 준비 카페를 드나들며 오로지 결혼 자체에 대한 고민만 주고받습니다. 스드메는 기본이고 신혼여행에 대한 준비며 신혼집 꾸미기에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 일주일의 백일몽 후에는 지난하게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아야만 하는데 그 이후의 고민은 별로 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의 결말이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요, 신데렐라와 왕자 모두 그 이후 변화된 환경에 열심히 적응해야 합니다. 신데렐라는 여러 공식석상의 매너를 익히며 왕비라는 새 역할을 해내야 하고, 왕자 또한 낯선 궁에서 그녀에게 친정 아버지처럼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고 세상에 다시 없을 다정한 연인도 되어주며, 또 둘 다 밖에서는 근엄하게 이를 데가 없더라도
서로의 앞에서는 사회적인 가면을 모두 벗어던지고 낄낄거리며 아이처럼 놀기도 하는 식으로 말이죠. 평범한 연인이나 부부들도 초기에 열정적인 단계가 지나면요. 관계는 이처럼 다양해져야만 합니다. 연인들이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할 얘기가 없어진다고 카페에서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부부가 퇴근 후에 애가 뭘 먹었는지 수학과에서 어디가 문제라고 한다든지 등의 이야기만 아이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다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연애 초기의 설렘과 섹슈얼리티가 가미된 연인의 틀 또는 부모라는 역할의 틀에서만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이가 좋은 연인이나 부부의 비결은 유연한 역할 놀이가 가능한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로 시작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해요. 우리는 삶에서 콩짝이 잘 맞는 서로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도 해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관계가 풍요로워질 것이고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기에는요, 나와 나의 연인, 둘 모두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일정 역할을 하는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다채롭게 변하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랫동안 나의 연인을 새롭고 짜릿하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열정적인 사랑에 관한 과학적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일레인 해필드와 윌리엄 윌스터의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낭만적인 저녁 식사, 저녁으로의 여행,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그리고 휴가는 항상 중요하다. 관계가 살아남으려면 두 사람 모두 지속적으로 관계를 좋은 것들과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기 싫어. 내 사랑은 영원할 거야. 이는 아마도 사랑을 하고 있는 모든 연인들의 믿음일 겁니다. 때로는 운 좋게 이런 믿음이 평생을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믿음이 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실현을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그 과정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안 가 내 쪽에서 먼저 이별을 고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는 건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의 마음이라는 걸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알게 되어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는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이별의 수순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랑은 곧이어 과거가 되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영혼을 꿈꾸게 됩니다. 문제는 지나간 사랑이 과거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 애인과의 관계를 곱씹고 곱씹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특히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과거로 떠나보내지 못하며 툭하면 현재로 끌고 들어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상처가 무엇일까요? 몸에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죠. 그곳에 덧나지 않게 소독하고 연고를 바릅니다. 새살이 돋아날 때까지 밴드를 붙여놓기도 하죠. 밴드를 뗀 이후로는 큰 후유증이 없는 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몸이 아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예요. 이건 겉으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게 돼요. 그 후유증이 두고두고 나의 삶을 괴롭힐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세계관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연인 사이에 결별을 고하면 바로 앞에 얘기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 깨진 거죠.
거기에 양다리를 걸친 연인의 배신을 알게 되면 사랑은 식었지만 그 사람과 나는 한때 진실한 사랑을 했다 라는 세계관조차 깨진 겁니다. 거기에 연인이 자기 잘못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원래 내 이상형이 네가 아닌 건 너도 알고 있었잖아? 이번에 만난 새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그래서 이별을 구한 건데 뭐가 어때서? 하는 등의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 충격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는 연이 여기까지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는 세계관이 깨진 겁니다. 이별의 아픔이 크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타인과 나 자신에 관한 모든 세계관이 뒤틀어집니다. 세계관의 변화는 나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쳐 다음날 만난 연인과도 그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처음에 가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의 연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세계관은 나는 그다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엔 나쁜 이성들로 가득하다. 앞으로는 진실된 사랑을 하긴 힘들 것이다 라는 시니컬한 세계관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뀐 세계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존 세계관을 깨부수고 수정해 나가며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이유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연애 관계에서 세계관을 새로 만들지 못하면 상처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쁜 이성과의 만남을 지속하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일회성 만남을 거듭합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같은 패턴의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계관이 수정되지 못하거나 세계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별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로 인해 이성이라면 지긋지긋하다라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게 정말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훗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진실된 연인을 만나서 이 세계관은 알아서 수정될 겁니다. 세상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연이구나. 마음껏 사랑을 주고받아도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세계관이 경직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받은 상처에 매여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말 얼마나 상처가 크니 저럴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사의 경직된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살면서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관용도 그리고 이해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과거의 그 시절에 꽁꽁 매어 살 것이며 절대로 인간적인 성장을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나에게 과거에 상처받은 관계로 형성된 시니컬하고 경직된 세계관이 있다면 조금만 말랑말랑해지면 어떨까요?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 또한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좋은 연인의 조건. 새벽 시에게 그는 정해인 같은 사람입니다. 외모, 능력, 집안, 뭐나 부족한 구석이 없어서 내가 작게 느껴질 정도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연인이 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새벽 씨는 뭔가 계속 어색합니다. 심할 때는요, 그가 선생님이나 혹은 엄한 직장 상사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예전 남친과는 직장에서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뒷담화를 실컷 하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 온당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화가 누그러지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친과는 그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시처럼 그와 나의 외적인 조건 차이로 관계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새벽 씨와 그의 연인, 정혜인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놀이, 유의 수준이 안 맞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준이 잘 맞으면요, 오락이나 예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진짜 재밌다, 신난다, 다음에 뭐하고 놀까?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흔히 몰입과 무아지경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을 보면요, 하루 종일 놀거리를 찾아 헤매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놀아요. 주변 상황은 홀라당 있고 밥대를 놓치기 일쑤죠. 어린이 놀이가 틈틈이 컴퓨터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영화 그리고 미드를 보는 건 어린아이로 돌아가 이 유희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체험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해요. 연인 사이는 둘만이 맺는 좀 더 특별한 친구 관계입니다. 연인은 즐거운 체험을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넘어서서 가치관과 인생관, 종교 등에 이르는 생각까지 나누고 공감대를 넓히게 돼요. 외적인 조건이 안 맞는 사람도 유의 문화가 같으면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적인 조건이 잘 맞더라도 유의 문화가 다르면 서로 관계가 깊어지기 힘들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어른이고 어느 한쪽이 아이인데 둘이 놀 경우 진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관계가 되게 어렵겠죠. 제가 아직 미혼일 적에 미국 여성들은 연인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유머 감각을 꼽는다는 말을 듣고 좀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결혼정보회사나 기타 설문을 보면요, 문항은 정말 천편일률적이에요. 외모, 성격, 능력,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성격 문항을 봐도 유머 감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상한가? 자기중심적인가? 혹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놀이나 유의의 성향은 각 개인들에게 유머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유머 감각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바탕을 하죠. 즉, 본인이 긍정적인 기질의 정도가 부정적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저마다 달라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 내가 위암이야? 담배 핀 양으로 따지면 폐암이어야 맞는데? 나는 폐암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계획이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가족들은 심각한 와중에도 빵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빵 터진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무슨 생사에 관해 경박한 농담을 하고 있는 거냐며 불쾌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머 감각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연애를 해야 정서적 소통이 더 잘 일어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 감각을 서로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연인들끼리는 너와 내가 있어서 재미있고 행복하다 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정서의 소통이 잘 일어나는 관계인 거죠. 새벽 시처럼 나의 연인과 있을 때 뭔가 편안하지 않고 경직되거나 또 그와의 데이트가 재미없다던가 하는 거, 대화의 핀트가 자꾸 어긋난다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 내가 고등학교만 나와서 대학을 나온 사람과 직접 수준이 안 맞는 건가? 나는 평범한 사무직이고 그는 잘 나가는 전문직이라서 서로 이해의 폭이 좁은 건가? 하는 등의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으면 원인을 찾게 돼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원인에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를 찾았으므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수순으로
과연 내가 그의 수준에 맞는 사람일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헤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인이 되고 또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외적인 문제보다는요, 서로 얼마나 잘 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아무리 봐도 하늘이 내려준 것 같은 딱 맞는 선남선녀라서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보니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거절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한쪽은 유의 영역에서 네버랜드의 피터팬으로 살고 싶고 한쪽은 현실의 웬디로만 존재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어느 한쪽이 노력해서 상대방을 보충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유의 수준이 안 맞으면 함께 있는 것이 재밌고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는 각자 놀이와 유의 영역, 유머 감각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는 게 제일 행복한 것이니까요.